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양주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이 여야 대립으로 난관에 봉착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의장 선출 안건이 표결에 붙여지기도 전에 본회의가 무산됐습니다. 보도에 김신혜 기자입니다. 양주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을 위해 열린 임시회. 시작 5분 만에 정회가 선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회의 참석을 거부하면서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논의에 참석하신 재선 의원이 4분으로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나오지 않은 건 국민의힘이 2년 전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서 비롯됐습니다. 지난 2022년 전반기 원구성 당시 전반기 의장은 국민의힘이, 후반기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맡기로 합의했는데 국민의힘이 후반기 의장 선출을 앞두고 윤창철 현 의장을 후보로 내기로 결정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수연 의원을 후보로 올린 상태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결정된 사안이라는 입장입니다. 본회의 당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본회의 파행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합의를 어긴 국민의힘에 있다며 시민들을 위한다면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자리에 눈이 멀어 모든 시의원의 합의를 파기한 윤창철 의장을 규탄한다. 합의가 지켜질 때까지 싸워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며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나갈 것이다. 후반기 의장 선출을 두고 양당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후반기 원구성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동두천시의회도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반기 동두천시의회는 다수당인 국민의힘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모두 맡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협치를 강조하며 후반기 부의장직을 양보해 줄 것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재수 동두천시 의원은 최근 5분 발언을 통해 후반기 부의장직을 더불어민주당에게 양보해 줄 것을 동료 의원들에게 요청했습니다. 협치를 위해 여야 의원들이 함께하는 의장단을 구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과거 동두천시 의회는 다수당이 의장과 부의장을 모두 차지한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현 9대 전반기의 의장과 부의장은 다수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맡고 있고 반대로 지난 8대 전반기 의장단은 당시 다수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로 구성됐습니다. 김 의원은 민주당도 과거의 잘못을 사과할 테니 이번 기회에 서로 협치하는 의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이후에 만약에 다수당이 바뀌는 날이 오더라도 저희는 협치 조건으로 충분하게 대화를 통해서 결정을 하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특히 김 의원은 산적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의회가 더욱 힘을 합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공의료원 유치와 동두천 지원 특별법 제정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범시민 대책위원회가 구성된 가운데 지역 정치권도 이에 보폭을 맞춰 단합된 힘을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동두천시를 위한다는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같이 가는 게 바로 시민들이 바라는 우리 집행부와 의회의 모습이 아닐까. 부의장직을 양보하는 것에 대해 현재까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반응은 미온적입니다. 국민의힘 소속의 한 동두천시 의원은 부의장직을 민주당에게 양보하는 안에 대해서 아직 논의한 바 없다며 의원들 간 의견을 모아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동두천시 의회는 오는 28일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관례를 깨고 여야 의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의장단을 구성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연천군의회가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김미경 군의원이 의장에, 박영철 군의원이 부의장에 당선됐는데요. 김미경 군의원은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의정 활동을 충실히 하며 상호 존중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기 신도시 지자체들이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부천시는 주민 동의율과 부족한 주차장, 통합 재건축 참여단지 규모 등 정량 평가만으로 선도지구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과 달리 공공임대주택 혼합단지를 공모 대상에서 제외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천시는 국토부가 만든 1기 신도시 선도지구 평가 가이드라인 중 정성평가 항목을 넣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단지별 노후도 환경이 비슷한 상황에서 경쟁 단지별 불만과 갈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천시는 선도지구 평가 항목 중 가장 중요한 주민 동의율이 90% 이상일 때 총 100점 중 70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 통합구역 내 세대당 주차 대수가 0.4대 미만일 때 7점, 통합구역 내 5개 주차 비율이 100%인 경우 3점을 별도 부여합니다. 통합정비 규모 항목에서는 참여단지가 4개 이상인 경우 10점을 모두 주고 통합정비 세대수가 3,000세대를 넘어야 나머지 10점을 모두 부여합니다. 부천시는 평가 기준상 고득점을 차지한 아파트 단지들 중 4,000세대에서 6,000세대 이내 규모로 선도지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선도지구에서 탈락한 아파트 단지들은 내년 정비 물량 선정 때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도지구 선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한 가지 발생했습니다. 국토부가 당초 계획과 달리 올해 선도지구 공모 대상에서 공공임대 혼합형 아파트 단지들을 제외한 것입니다.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을 소유한 LH가 세입자들의 이주 대책을 준비하지 못했다며 공모 시작 며칠 전 지자체에 공공임대 혼합형 아파트 단지 제외 지침을 전달했습니다. 공모 공고에는 연내에 별도 정비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설명만 덧붙였습니다. 선도지구 신청 자격이 갑자기 사라진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주 환경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가 선도지구가 될 가능성이 가장 컸다고 생각했고,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국토부, 그러니까 나라에서 저희 단지를 배제시키고 진행한다는 거는 오히려 저희 단지와 임대단지의 또 차별이라고 생각하고, 해당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국토부와 LH의 준비가 미흡해 선도지구 기회를 잃게 됐다며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1기 신도시 다른 혼합형 단지들과 함께 단체 시위를 예고하는 상황입니다. 해당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공공임대와 분양 아파트 간 필지 분할까지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임대와 분양 아파트 혼합 형태가 이후에도 1기 신도시 정비 대상이 되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경기도 화성시의 1차 전지 제조업체에서 불이 나 20명이 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요. 경기도가 유족과 부상자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4일 밤 8시쯤 기자 브리핑을 열고 사고 수습과 후속 대책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김 도지사는 우선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유가족과 부상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희생자가 안치된 장례식장과 부상자 입원 병원 등에 공무원을 배치해 법률과 보험 상담 등을 도울 방침인데요. 이와 함께 부상자에 대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들을 위해 항공료와 체류비 등을 지원합니다. 김 도지사는 마지막으로 도내 유해 화학물질 사업장과 리튬 관련 사업장을 정밀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는 매일 수많은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지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슈 법안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을 만나 왜 이 법안이 꼭 필요한지 들여다보겠습니다. 국회는 지금 이세진 기자입니다. 표현의 자유인가, 안보를 위협하는 존재인가. 대북전단은 오래전부터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접경 지역에선 민감한 문제인 반면 대북전단 금지법은 헌법재판소에선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논란은 계속되고 있지만 이곳 국회에선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이 다시 한번 발의됐는데요. 국회는 지금에서 살펴봅니다. 네, 이재강의 1호 법안 어떤 내용이 핵심인가요? 제가 제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핵심은 탈북단체 등의 대북전단 살포를 사전신고를 의무화하고 관할 경찰서장이 살포 금지 통보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단을 살포하려는 사람은 관할 경찰서장 등의 살포 시간, 장소와 방법, 전단 수량 등을 사전에 신고하고 관할 경찰서장은 구체적인 개별 사항을 고려하여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경우 이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22대 개원 이후에 이제 들어와서 처음으로,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이 법안을 발의한 이유가 뭘까요? 남북 관계가 대북 전단 살포로 인해 더욱 악화되고 있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께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 5월 국내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로 인해 북한에서 오물풍선으로 맞대응하면서 결국 정부가 9.19 효력을 정지시키는 상황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군사적 긴장 관계가 고조될수록 접경 지역과 수도권 국민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일상은 위협받게 됩니다. 국가 안보에 대한 국민 불안을 내려드리고 신체와 재산상의 피해로부터 국민들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고자 이 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평화부지사 역임 당시에도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7.4 남북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 판문점 선언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북한이 합의한 내용에 따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학생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했고 평화 체제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를 위배하면 누가 가장 피해를 봅니까? 바로 경기도민입니다. 대북 전단으로 인한 모든 피해를 경기도민 개인이 감내해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대북전단 살포를 표현의 자유다 이렇게 보는 시선들도 있습니다. 헌재에서도 같은 이유로 위헌 결정을 또 내리기도 했고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법재판소 판결은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이들을 처벌하는 조항이 과도하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본 것입니다. 오히려 사전 신고 의무와 살포 금지 통고는 입법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덜 침입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가 발의한 법안은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2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표현의 자유 등으로 인한 위헌 소지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민들을 위해서 다른 민생 법안으로 좀 검토하신 게 있거나 발의하신 게 있거나 이런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남북한에서 날려보내는 전단과 오물풍선으로 바다와 농경지, 주택과 도로의 쓰레기와 오염 문제, 또 개인의 신체와 재산상의 피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재난안전관리, 옥외광고물, 항공안전, 해양환경관리 등 유관 법률을 폭넓게 검토하여 보완 개정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경기 북부를 비롯한 의정부의 지역 발전을 위한 입법도 준비 중입니다. 의정부는 다수의 주한 미군 기지가 있었고 현재도 반환되지 않는 기지가 있습니다. 여기다 수도권 규제에 묶여 제대로 된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의정부 경제 발전을 위한 교통 문제도 해결 방안을 강구 중입니다. 의정부 시민을 대표하여 주민들의 삶과 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법안 마련과 예산 확보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천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이 2025년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인 에이펙 개최도시 선정위원회 경북 경주시 선정 과정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인천 경실련은 논평을 통해 외교부는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이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정치적 결정이었다는 한간의 논란을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국제 행사가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이란 논란에 휩싸였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며 외교부의 해명을 요구하는 한편 선정위원회의 심사 과정, 평가 결과와 관련한 일체의 자료에 대해 정보 공개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인천 YMCA도 성명을 통해 정부와 관계당국이 결정 배경과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